5. 호텔 주인은 라비크를 금방 알아보았다. 부인께서는 방에 계십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전화로 알려주겠어요? 그 방엔 전화가 없어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몇 호실이죠? 27호실입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뭐였죠? 주인은 놀라지도 않았다. 마두, 조항 마두입니다 하고 말하고는 덧붙였다. 원래 이름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예명이겠지요? 어째서 예명이라는 거요? 숙박부에 배우라고 적었으니까요. 배우 이름같이 들리지 않아요? 글쎄 옳시다. 내가 구스타프 시우미트라는 배우를 아는데 실명은 참보나의 알렉산더 마리백작이죠. 그러니까 구스타프 시우미트가 그 사람의 예명이었단 말이요. 하지만 배우 이름같이 들리지는 않지요. 안 그래요? 주인은 그래도 승복하지 않았다. 요즘엔 별일이 다 있으니까요 하고 변명을 했다. 뭐 유달리 많은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죠.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비교적 평온한 시대에 사는 셈이요. 말씀은 고맙지만 나는 지긋지긋하오.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나름대로 위안을 찾아야겠지요. 27호실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라비크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문을 두드리자 희미한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문을 열자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칸막이 벽에 붙여놓은 침대 위에 앉아있던 여자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옷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라비크가 그녀를 처음 만나던 날 입고 있던 푸른색의 맞춤복이었다. 여자가 잠옷 따위를 입고 뒹굴고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누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아무 의미도 없게 되어버린 단순한 습관으로 이렇게 옷을 차려입은 걸 보니 라비크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낯익은 모습이었다. 그는 몇백 명의 인강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아왔다. 낯설고 낯선 고장으로 쫓겨난 피난민들이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생존의 섬.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렇게 앉아있었다. 다만 습관에 따라 그들은 생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들어서면서 문을 닫았다. 방해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만 하고 말했지만 곧 그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 여자를 방해할 그 무엇이 남았단 말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모자를 의자 위에 놓았다. 이 일은 다 처리했어요? 하고 그가 물었다. 네, 별로 할 일도 없었어요. 어려운 일은 없었던 거요? 아무것도. 라비크는 그 방에 하나밖에 없는 안락 의자에 가서 앉았다. 스프링이 삐그덕거렸다. 스프링 하나가 망가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가려고 했소? 하고 그가 물었다. 네, 하지만 언제 나가도 좋아요. 나중에 갈 데도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죠. 달리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옳은 말이요. 며칠 내로는 그럴 거요. 파리에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요? 없어요. 아무도? 여자는 맥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과 호텔 주인과 보이 그리고 하녀 아이를 빼고는요. 여자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많은 편은 아니죠. 안 그래요? 많지 않군. 그런데 그 사람, 라비크는 죽은 남자 이름을 생각해 내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나지 않았다. 마찬가지예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라진스키도 여기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든 걸요? 라비크는 오래 앉아있을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자가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저녁 식사는 했소? 아니요, 배도 안 고파요. 오늘은 뭘 좀 먹었소? 네, 오늘 낮에 조금. 낮 동안에는 그래도 나아요. 저녁이 되면 라비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그마하고 밋밋한 방은 절망과 11월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제 여기를 나갈 시간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갑시다. 저녁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는 여자가 거절하리라 예상했다. 너무도 무심한 표정이라 어떤 일에도 기운을 낼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는 곧장 일어나 레인코트를 집어들었다. 그걸로는 안 돼요. 하고 그가 말했다. 너무 얇아요. 좀 더 따뜻한 옷은 없어요? 밖은 추운데. 조금 전까지 비가 내렸는데? 비는 지금도 내려요. 하지만 추워요. 다른 외투나 스웨터 같은 거 없어요? 스웨터가 하나 있어요. 여자는 커다란 가방 쪽으로 걸어갔다.
라비크는 여자가 짐을 거의 풀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여자는 가방에서 검은 스웨터를 끄집어내어 재킷을 벗고는 입었다. 여자의 어깨는 미끈하고 아름다웠다. 이어서 여자는 베레모를 쓰고 재킷과 외투를 입었다. 이러면 좀 나을까요? 훨씬 좋은데요.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다. 호텔 주인은 자리에 없었다. 대신에 수위가 열쇠고리 판 옆에 앉아 있었다. 그자는 편지를 간추리고 있었고 마늘 냄새를 풍겼다. 그 곁에는 얼룩반점 고양이 한 마리가 꼼짝 않고 앉아서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 거요? 하고 라비크가 밖에서 물었다. 모르겠어요.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라비크는 팔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좋아요. 벨 오로로로 갑시다. 거기서는 정식을 먹지 않아도 되니까요. 벨 오로로는 한산했다. 저녁을 먹기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그들은 천장이 낮은 2층 작은 방의 탁자에 앉았다. 그들 외에 남녀 한 쌍이 창가에 앉아 치즈를 먹고 있었고 또 다른 탁자에는 비썩 마른 남자가 혼자 앉아 굴을 산처럼 쌓아놓고 있었다. 웨이터가 와서는 바둑판 무늬 식탁보를 못마땅한 듯 들여다보더니 그것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보드카 2잔 하고 라비크가 주문했다. 찬 걸로. 뭘 좀 마시고 나서 전체 요리를 먹읍시다 하고 그가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한텐 그게 좋을 거요. 이 식당은 오르데브르로 유명하니까 다른 요리는 거의 없어요. 어쨌거나 그걸 먹고 나면 다른 음식은 거의 먹을 수가 없어요. 10여 종이 넘어요. 더운 것, 차가운 것, 그리고 전부 다 맛이 있어요.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합시다. 웨이트가 보드카를 가져왔고 메모판을 꺼내들었다. 뱅 로제 한 병 하고 라비크가 주문을 했다. 앙주는 있어요? 이 앙주는 양질의 포도주가 나는 프랑스 마을의 지명인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를 앙주라고 합니다. 앙주는 있어요? 앙주, 마개를 따서요. 그리고 로제, 알겠습니다. 좋아요. 큰 병을 얼음에 가득 채워주시오. 그리고 오르데브르를 부탁하오. 웨이트가 물러갔다. 문간에서 그는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온 붉은 깃털 모자를 쓴 여자와 부딪힐 뻔했다. 그 여자는 웨이트를 밀어제치고 굴을 먹고 있는 비석 마른 사내에게로 다가갔다. 알베르 하고 여자가 말했다. 이런 굴돼지. 쯧쯧 하고 혀를 차며 알베르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쯧쯧 하지 마. 여자는 젖은 우산을 탁자 위에 비스듬히 놓고는 작심한 듯 자리에 앉았다. 알베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그는 이봐 하고 말하고는 나직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라비크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자, 단숨에 마십시다. 건배. 건배. 조앙 마두는 맞장구를 치며 술을 마셨다. 웨이트가 오르데브르를 조그마한 손술에 실은 채 밀고 왔다. 어느 걸 들겠어요? 라비크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아니, 내가 선택해 주는 게 더 간단하겠군. 그는 접시를 가득 채워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입맛에 안 맞아도 괜찮아요. 다른 손수레들이 또 올 테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는 자기 접시에도 가득 담더니 여자한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먹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는 여자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우 한 마리를 껍질을 벗겨 여자에게 내밀었다. 먹어봐요. 왕새우보다는 맛있을 거요. 파테 메종은 흰 빵 껍질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고 나서 포도주도 좀 마셔요. 약하지만 시큼하고 시원해요. 절 챙겨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그래요. 수석 웨이터라도 되는 모양이지? 하고 라비크는 큰 소리로 웃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나는 혼자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것뿐이요.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좋은 파트너가 못 돼요. 천만에요. 하고 라비크가 대꾸했다. 식사하기엔 적당해요. 아니, 당신은 식사 파트너로는 최상급이요. 수다쟁이는 질색이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는 알베르 쪽을 쳐다보았다. 붉은 깃털 모자는 그가 돼지 새끼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큰 소리로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산으로 리드미컬하게 탁자를 두드려 댔다. 알베르는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였지만 별로 감명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조앙 마두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저렇게 못해요. 저기 다음번 음식 수레가 오는군요.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우선 담배를 한 대 피울까요? 먼저 담배를 피우기로 해요. 그럽시다. 오늘은 흙담배가 아닌 다른 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여자에게 불을 붙여 주었다. 여자는 몸을 뒤로 기대고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여자는 라비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렇게 앉아있으니 좋아요 하고 여자는 말했다. 그 순간 라비크는 여자가 눈물을 쏟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콜리제에서 커피를 마셨다. 샹젤리제 쪽을 향한 커다란 홀에는 손님이 북적거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래층으로 바로 내려가 탁자 하나를 찾아냈다. 아래층 벽 윗부분은 유리창문을 둘러 끼웠는데 그 안에는 앵무새와 인꼬가 웅크리고 있었고 갖가지 열대의 새들이 이리저리 날고 있었다.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해 보았어요? 라비크가 물었다. 아니요, 아직. 이곳으로 왔을 때 무슨 할 일이라도 있었던 거요? 여자는 망설였다. 아니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호기심에서 묻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에게도 매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호텔 주인은 당신이 여배우라더군요. 그걸 물어본 건 아닌데 당신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 이름을 몰랐군요. 라비크는 고개를 들며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도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았다. 그랬어 하고 그가 말했다. 쪽지를 호텔에 두고 와서 기억이 나지 않았어. 지금은 아세요? 알지요. 조앙 마두. 전 유능한 배우가 아니에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시시한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나마 최근에는 아무런 역도 맡지 못했어요. 프랑스 말도 잘하지 못하는걸요. 그럼 어느 나라 말을? 이탈리아 말이요. 거기서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영어하고 루마니아어는 조금씩 해요. 아버지가 루마니아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영국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탈리아에 살지만 주소는 몰라요. 라비크는 근성으로 듣고 있었다. 지겨웠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다른 일은 안 해봤어? 그저 말을 하기 위해 그렇게 물었다. 당신이 맡았다는 시시한 배역 말고 다른 일은? 연관된 일은 조금 해봤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일이요? 라비크는 갸우뚱하며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맥이 빠지고 흐리멍덩해서 매력적이지 않았다. 여배우처럼 보이는 구석이 조금도 없었다. 당치도 않은 말로 보였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오히려 쉬울 거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런 일이라면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글쎄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찾아야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긴 하지만. 모로소프라면 하고 벼랑간 라비크는 그를 떠올렸다. 세라자드. 그렇지. 그런 일이라면 모로소프가 잘 알 거다. 그런 생각이 들자 생기가 돌았다. 모로소프 때문에 이런 따분한 저녁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젠 이 여자를 모로소프에게 떠맡기자. 보리스 녀석 어디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혹시 러시아 말은 할 줄 알아요? 하고 그가 물었다. 조금이요. 집시 노래 몇 곡. 루마니아 노래랑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왜요? 그런 일에 능통한 사람을 알아요.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요. 그 친구 주소를 가르쳐 줄게요. 별로 소용없을 거예요. 어디나 중개인들은 똑같아요. 소개 정도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무던한 방식으로 나를 떼어버리려 하는구나 하고 여자가 생각한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내가 말한 그 친구는 중개인이 아니라 쉐라자드의 도우맨이요. 몽마르트르에 있는 러시아식 나이트클럽이죠. 도우맨이라고요? 조앙마두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좀 달라요. 도우맨은 중개인보다는 잘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라비크는 깜짝 놀랐다. 여자가 갑작스럽게 업무상의 말투를 썼기 때문이었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가까운 친구지요. 보리스 모로소프라고? 하고 그가 말했다. 10년째 셰라자드에서 일하고 있지요. 그곳에서 늘 꽤나 큰 쇼를 해요. 프로그램도 자주 바뀌고. 모로소프는 그곳 지배인하고 친해요. 혹 셰라자드에 자리가 없더라도 그 친구라면 틀림없이 알아봐 줄 거요. 다른 곳에서라도 한번 가보겠소? 좋아요. 언제쯤 가면 될까요? 저녁 9시쯤이 제일 나을 거요. 그때쯤이면 할 일이 없어 당신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거요. 내가 그 친구한테 말해 놓겠어요?
라비크는 모로소프의 얼굴을 떠올리자 벌써 즐거워졌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지금까지 마음을 누르고 있던 약간의 책임감도 사라졌다.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고 이제 여자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피곤해요? 하고 그가 물었다. 조앙 마두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피곤하지는 않아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저하고 같이 있는 걸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건 알아요? 선생님은 저를 동정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를 방에서 데리고 나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만 해도 과분해요. 며칠째 누구하고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니까요. 이제 갈게요. 저한테 충분히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내내 그랬어요. 안 그랬더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맙소사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또 시작이군. 그는 답답해하며 앞에 있는 유리를 끼운 벽을 쳐다보았다. 비둘기 한 마리가 인꼬를 덮치려 했다. 인꼬는 그동안 지쳐버렸는지 비둘기를 떨쳐버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모이만 쪼으며 비둘기를 무시했다. 동정이 아니요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럼 뭐죠? 비둘기는 단념했다. 인꼬의 넓은 덩어리에서 풀쩍 뛰어내려 깃을 닦기 시작했다. 인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꽁지를 치켜들고 똥을 누웠다. 이번엔 오래 묵은 고급 아르마냐크나 마십시다. 이 아르마냐크는 아르마냐크에서 생산되는 포도 브랜디입니다. 고급 아르마냐크를 마십시다. 하고 라비크는 말했다. 고작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이요. 하지만 내 말을 믿어주시오. 난 그렇게 유별난 인도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요. 밤이면 아무데나 가서 혼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그런 걸 뭐 재미있다고 여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전 좋은 파트너가 아니에요. 안 된 일이지만. 파트너를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는 짓은 이제 하지 않소. 자, 여기 아르마냐크가 왔으니 건배. 라비크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이제 이 동물원을 떠나기로 합시다. 당신은 아직 호텔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요? 조앙 마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좋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아니, 셰라자드로 갑시다. 거기 산잔하지요. 우리 둘 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곳 사정을 당신도 알 수 있을 테고. 새벽 3시경이었다. 그들은 호텔 미랑 앞에 서 있었다. 이제 마실 만큼 마셨소?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조앙 마두는 망설였다. 세라자드에 있을 땐 실컷 마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문을 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 정도야 해결할 수 있지. 여기 호텔에 뭐가 있을 거요. 아니면 술집이라도 가서 한 병 삽시다. 자, 들어가요. 여자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문을 보았다. 좋아요. 하고 여자는 작심한 듯 말했다. 그러나 선체로 가만히 있었다. 썰렁한 방으로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한 병 가지고 올라갑시다. 문지기가 잠을 깼다. 마실 거 좀 없나?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샴페인 칵테일 드릴까요? 하고 문지기는 하품을 계속하면서도 곧장 되물었다. 고맙지만 좀 더 센 걸로. 꼬냑으로 한 병? 코르부아제, 마르텔, 헤네시, 비스킷 뒤버시에? 코르부아제로. 좋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빼서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열쇠 가지고 있어요? 하고 라비크가 여자에게 물었다. 방을 잠그지 않았어요. 방을 안 잠그면 돈이나 서류를 훔쳐갈 텐데. 문을 잠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군. 자물쇠들이 형편없으니. 그래도 잠그면 그리 간단하게 훔칠 수는 없지. 그럴 테죠. 하지만 나 혼자 밖에서 돌아와 열쇠를 쥐고 문을 열고 텅 빈 방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묘지라도 여는 것 같아요. 이 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해요. 가방 2개만 날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기다려주는 건 그 어디에도 없어. 하고 라비크는 말했다. 우리는 모든 걸 직접 들고 다녀야 하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자비로운 망상도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긴 아무것도. 조앙 마두는 코트와 베레모를 침대 위에 내던지고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박힌 두 눈은 밝고 컸으며 분노에 찬 절망으로 굳어버린 듯 했다. 여자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고는 재킷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좁은 방 안을 성큼성큼 거닐기 시작했고 구석에서 돌아설 때마다 몸을 유연하게 틀었다. 라비크는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여자는 갑자기 힘이 솟았고 엄청난 매력을 풍겼으며 그 방은 여자에게 너무도 비좁은 느낌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지기가 곤약을 들고 들어왔다. 식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치킨 스낵이란 샌드위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 낭비야 이 사람아. 라비크는 돈을 치르고 그를 방에서 내쫓았다. 그러고는 잔 2개에다 술을 따랐다. 자, 여기 간편하고 미개해 보이긴 하지만 힘겨울 땐 원시적인 것이 최선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세련된 방식은 평화로울 때나 하는 짓이지. 자, 마십시다. 그러고 나서는요, 다음 잔을 또 마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취한다는 건 좋지 않아요. 우선 잔뜩 취해야 해요. 그럼 다 잘 될 거요. 라비크는 침대 맞은편 벽에 기대놓은 폭이 좁은 흔들 의자에 가서 앉았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의자였다. 이건 당신이 여기 올 때부터 있었던 거요?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들여다 놓게 했어요. 침대에서 자고 싶지는 않았어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라든가 옷을 벗는다든가 그런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침이나 낮 동안이라면 몰라도. 하지만 밤엔 할 일이 좀 있어야겠네요. 하고 라비크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모로소프를 만나지 못해 유감인데 오늘 그 친구가 비번이란 걸 몰랐어. 내일 저녁 다시 가보시오. 9시쯤. 틀림없이 무언가 일자리를 마련해 줄 거요. 안 되면 주방일이라도. 그렇게 되면 밤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신이 원하는 바 아니요? 그럼요. 하고 조항마두는 왔다 갔다 하던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콘약을 들이켜고 침대로 가서 앉았다. 전 매일 밤 바깥을 돌아다녔어요. 걷는 동안에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들어와서 앉기만 하면 천장이 머리 위로 떨어지려.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소매치기나 맞지는 않은 거요? 아니요. 무언가를 훔칠 만한 것도 없는 여자로 보이는가 봐요. 여자는 빈 잔을 라비크 쪽으로 밀었다. 한 잔 더 주실래요? 누군가가 저한테 말이라도 걸어주기를 기다리곤 했어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걷기만 하기는 싫었어요. 어떤 사람의 눈이든 나를 보아주었으면 했어요. 돌이 아닌 사람의 눈 말이에요. 주방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진 않았어요. 낯선 혹성에서 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여자는 머리카락을 뒤로 젖혀 올리고 라비크가 내미는 잔을 받았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며칠 동안 입을 닫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여자는 말을 중단했다. 제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그냥 마실 테니 하고 라비크는 말했다.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밤이라 아무도 듣지 않아요. 나도 나한테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니까 내일이면 모든 게 잊힐 테고. 그는 몸을 뒤로 기댔다. 집안 어디선가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라디에이터가 달가락거렸고 비는 부드러운 손길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돌아와서 불을 끄고 있으면 어둠이 마치 클로로포름을 적신 손뭉치처럼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불을 켜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벌써 취했군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빨리 취하네. 불빛이 침침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두 가지 다 때문일까? 이 여자는 이미 그 보잘것없는 퇴색된 여자가 아니다. 무언가 달라졌다. 갑자기 두 눈이 생겼다. 얼굴이 있다. 무언가가 나를 본다. 아마도 그림자들일 테지. 내 머릿속의 부드러운 불길이 이 여자를 비추고 있다. 취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눈부신 빛이다. 그는 조항마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새삼 듣고 싶지도 않았다. 고독하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후렴이 아니던가. 다른 많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도 더 나쁠 것도 없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고독하면서 또 결코 그렇지 않다. 갑자기 바이올린 키우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선지 어스름 속에서 부다페스트 근방의 언덕에 자리 잡은 어떤 정원, 심하게 풍기는 밤나무 냄새, 바람, 어린 부엉이들처럼 어깨 위로 날아가 쪼그리고 앉는 꿈들, 어스름 속에서 두 눈은 점점 더 환해진다. 결코 밤이 되지 않았던 밤, 모든 여자들이 아름다워졌던 시간, 저녁이라는 커다란 갈색 나비의 날개. 그는 눈을 들었다. 고마워요 하고 조항마두가 말했다. 왜요? 듣지도 않으시면서 제가 짓거리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좋았어요. 그게 필요했거든요.
라비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잔이 다시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좋아요 하고 그가 말했다. 술병은 그대로 놔두고 가겠소? 그는 일었다. 방, 여자,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젠 빛나지 않는 창백한 얼굴. 가시게요? 하고 조항마두가 물었다. 그러고는 누군가가 방에 숨어 있기라도 한 듯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건 모로소프의 주소요. 잊지 않게 그의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내일 저녁 9시요? 하고 라비크는 처방철에 적고는 종이를 찢어 가방 위에 놓았다. 조항마두는 일어섰다. 외투와 모자를 집어들었다. 라비크는 여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려올 필요 없소. 저도 그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혼자 이곳에 남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싫어요. 어딘가로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 어차피 이리로 돌아올 거잖아요. 같은 일을 반복하다니 왜 여기 있으려고 하지 않은 거요? 이젠 겁날 것도 없는데. 곧 아침이에요. 제가 돌아오면 아침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견디기 더 쉬워요. 라비크는 창가로 갔다. 비는 계속 내렸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 아래 축축한 잿빛 머리카락 같은 빛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자, 이리 와요. 하고 그가 말했다. 한 잔 더 합시다. 그리고 당신은 자는 거요? 산보하기 좋은 날씨가 아니니까. 그는 병을 집었다. 조항마두는 갑자기 바싹 다가섰다. 전력이 내버려 두지 말아요. 하고 여자는 다급하고 절실하게 말했다. 여자의 입김이 느껴졌다. 전력이 내버려 두지 말아요. 오늘만요. 왠지 몰라도 오늘만은 가지 마세요. 내일이면 기운이 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어요. 허물허물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시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나 봐요. 지금은 혼자 있기 어려워요. 라비크는 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기 팔에서 여자의 손을 떼어냈다. 어린애 같군요? 하고 그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일에 익숙해져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흔들 의자를 눈여겨보았다. 나는 여기서 잘게요. 지금 나가봤자 별 수도 없고 몇 시간 자두어야 하오. 아침 9시에 수술을 해야 하니까 여기서도 내 집처럼 잘 잘 수 있어요. 밤을 새우는 게 처음도 아니고. 그럼 됐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그의 곁에 바싹 붙은 채 서 있었다. 난 7시 반에 나가야 해요. 꼭두 새벽에 당신을 깨우게 될지도 모르오. 괜찮아요. 제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할게요. 뭐든. 그럴 필요 조금도 없소. 하고 라비크는 말했다. 아침은 가까운 카페에서 버젓한 노동자처럼 해결할 거요. 럼주를 곁들인 커피와 크루아상으로 말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마음껏 보충할 수 있어요. 외진이한테 목욕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좋아요. 여기서 자도록 합시다. 추운 11월에 갈 곳 없는 두 인간이 말이요. 당신은 침대에서 자요. 원한다면 당신의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 난 늙은 문지기한테 내려가 있겠소? 그러지 말아요. 하고 조항마두가 말했다. 도망가지 않을 거요. 안 그래도 몇 가지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요. 베개와 이불 같은 거 말이요. 배를 누를게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라비크는 배를 찾아서 눌렀다. 이런 일은 남자가 하는 편이 나아요. 문지기가 금방 왔다. 손에 코냑을 또 한 병 들고 있었다. 우리를 과대평가하시는군?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고맙소. 우린 전후 세대죠. 이불과 베개 그리고 시트가 필요하지요. 난 이곳에서 잘 거요. 밖은 너무 춥고 비마저 쏟아지고 있으니까. 폐렴을 심하게 앓다 일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라비크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난 복도로 나가 문 앞에 놓인 신발들이나 구경하겠어. 오랜 취미거든요. 도망가지는 않을게요. 하고 그는 조항마두의 눈길을 살폈다. 난 애굽의 요셉도 아니니 내 외투를 남겨두고 가지는 않을 거요. 문지기가 물건을 들고 왔다. 라비크가 복도에 있는 것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말했다. 이런 일은 드물지요? 나도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생일이나 성탄절에나 있는 일이지? 그것들을 이리 주시오. 내가 가지고 들어갈 테니. 그건 또 뭐죠? 온수 주머니요. 폐렴이라고 하시기에. 멋지군. 하지만 나는 코냑으로 내 폐를 덮이겠소? 라비크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끄집어냈다. 손님께서는 잠옷이 없으실 텐데 제가 한 벌 드릴까요? 고마워요 영감. 하고 라비크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보나마나 나한텐 너무 작을 거요? 아닙니다. 꼭 맞을 겁니다. 아주 새 건데요.
비밀입니다만 어떤 미국 사람이 저한테 준 겁니다. 어떤 부인이 그분한테 선물로 줬다는군요. 저는 그런 걸 입지 않아요. 잘못되신 속옷을 입고 자니까요. 아주 신품입니다, 손님. 알았어요. 가져와 보시오. 한번 보기나 하게. 라비크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방문들 앞에는 구두 세 켤레가 놓여 있었다. 한 켤레는 창이 따라 빠진 자그마한 고무장화였다. 그 방에선 드르릉 코 고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다. 다른 두 켤레는 갈색용 남성용 단화와 단추 달린 에나멜 가죽 하이힐이었다. 신발 두 켤레는 같은 방문 앞에 나란히 놓여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고독해 보였다. 문지기가 잠옷을 가지고 왔다. 호사스러운 것이었다. 푸른 인조견에다 황금색 별들을 수놓은 것이었다. 라비크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미국인의 심정이 이해가 갔다. 멋지지요, 안 그래요? 하고 문지기는 자랑스럽게 물었다. 잠옷은 신품이었다. 심지어 루브르 백화점 상자에 포장된 그대로였다. 유감이네요?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이것을 고른 여자를 볼 수 없으니 오늘 밤에 입으시죠.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손님. 빌리는 값은 얼마지?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프랑스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생나제르 출신입니다. 미국인들하고 사귀다가 사람 버렸군. 하지만 이런 잠옷값으로는 많은 게 아니지. 마음에 드신다니 기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손님. 내일 부인한테서 찾아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돌려주겠소. 7시 반에 날 깨워주세요. 다만 문을 살짝 두드려요. 그래도 알아들을 테니까. 그럼 잘 주무시오. 이걸 한번 보시오. 하고 라비크는 조항 마두에게 잠옷을 보였다. 산타클로스 옷이요. 문지기 영감은 아무래도 마술사요. 나한테 이런 물건을 입히다니?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려면 용기도 있어야 하고 또 순진한 구석도 있어야 하는 거지. 그는 흔들 의자에다 담요를 피웠다. 호텔에서 자든 여기서 자든 아무 상관도 없었다. 그는 복도에서 쓸만한 욕실을 알아놓았고 문지기로부터 새 칫솔도 받아놓은 터였다.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여자란 그에게 환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물잔에다 콘약을 채웠고 문지기가 가져온 작은 잔들 중 하나를 집어 침대 옆에다 놓았다. 이걸로 충분할 거요? 하고 그가 말했다.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간편해요. 내가 일어나서 일일이 따라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병하고 다른 잔 하나는 내 옆에다 둘게요. 작은 잔은 필요 없어요. 물잔으로 그대로 마실래요? 그럼 더 잘 됐고. 라비크는 흔들 의자 위에서 담요로 몸을 감쌌다. 잠자리가 편한가 아닌가 물어보며 여자가 귀찮게 굴지 않는 게 좋았다. 여자는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주부다운 친절을 애써 베풀지도 않았다. 그는 잔을 가득 채우고는 병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건배 고마워요. 잘 됐어. 안 그래도 빗속을 끓을 생각은 별로 없었으니까. 아직도 와요? 그래요. 밖으로부터 고요함을 뚫고 나직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잿빛인 쓸쓸하고 형태도 없는 그 무엇, 슬픔보다 더 슬픈 그 무엇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아득한 시절의 헤아릴 길 없는 추억, 그 옛날에 밀려왔다 어느 섬에서 그대로 잊히고 말았던 것, 사람의 흔적, 약간의 빛과 생각을 되찾아 다시 묻어버리려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술 마시기 좋은 밤이네요. 네, 그리고 혼자 있기 힘든 밤이에요. 라비크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 해요. 였고 그가 말했다. 이전에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던 것이 지금은 파괴되고 말았어. 우리는 이제 줄 끊어진 유리알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어요.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다시 잔을 가득 채웠다. 어렸을 때 나는 풀밭에서 밤을 지낸 일이 있었죠. 여름이었고 하늘은 아주 맑았어요. 잠들기 전에 보니 오리온 자리가 지평선 숲 위에 걸려 있었죠. 그러다가 한밤중에 깨어보니 오리온 자리가 갑자기 바로 내 머리 위에 와 있었어요.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구는 별이고 자전한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는 있긴 했지만 그저 책에 있는 것을 배울 때처럼 배웠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거지요.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꼈던 겁니다. 지구가 소리도 없이 무한한 공간을 날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지요. 느낌이 너무 강렬해 내동댕이 쳐지지 않으려면 무엇이든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잠시 기억과 습관에서 벗어나 엄청나게 이동해버린 하늘을 바라보게 된 때문이겠죠. 지구는 갑자기 더 이상 고정된 곳이 아니었어요. 이후로 지구는 내게 다시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잔을 비웠다. 이런 생각은 어떤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또 어떤 일은 더 쉽게 만들지. 그는 조항 마두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난 모르겠어. 피곤하다면 대꾸를 안 해도 좋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취할 거예요. 한 군데는 아직 깨어 있어요. 차갑게 깨어 있어요. 라비크는 술병을 자기 곁바닥에 내려놓았다. 방한 훈기 때문에 차츰차츰 갈색 피로감이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림자들이 다가왔다. 날개를 푸드득거린다. 낯선 방, 그리고 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같이 단조롭게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혼돈의 변두리에서 어렴풋하게 불을 밝힌 오두막, 막막한 황야에서 비치는 작은 불빛, 말을 걸어오는 낯선 얼굴. 당신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하고 그가 물었다. 여자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같지는 않고 조금 달라요. 며칠 동안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어디든 속해 있었고 어디로든 가고 있었고 어디에든 집이 있었어요. 나 혼자만 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점점 비현실적이 되었어요. 마치 내가 물속에 빠져 물속 낯선 거리를 건너듯한 기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왔다. 열쇠 소리가 나고 문이 들그덕 잠겼다. 곧이어서 수돗물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파리에 남아있는 거요?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그는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모르겠어요. 이곳 말고 갈 데가 있을까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요? 없어요. 사람들이나 원래 돌아갈 곳이 없는 법이에요. 바람이 불어 창문에 빗줄기가 휘몰아쳤다. 왜 파리로 왔소?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조항 마두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젠 잠들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라친스키와 저는 헤어지기 위해 파리로 왔어요. 한참 있다가 여자의 대답이 들려왔다. 라비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놀랍지 않았다.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법이다. 건너방에서는 조금 전에 들어온 사내가 구토를 시작했다. 끄끄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심하게 절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죽었어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는 데려올 수 없다니요. 이젠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모르시겠어요? 조항 마두는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고 라비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렇지 않아. 너가 남자를 버리기 전에 남자가 너를 먼저 떠나버렸기 때문이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널 혼자 두고 갔기 때문이야. 저는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줘야 했어요. 저는 잊어요. 후회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짓이에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고 아무것도 만회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인일 거예요. 삶은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소. 완전한 인간이 있다면 그런 건 박물관이나 맞을 거요. 조항 마두는 대꾸하지 않았다. 라비크는 여자가 곤약을 마시고 다시 베개 위로 눕는 것을 보았다.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잠들고 싶었다. 내일은 수술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그는 빈 잔을 바닥의 벽 옆에 내려놓았다. 인간들이 때때로 이런 식으로 내려앉는 건 이상한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6. 라비크가 들어섰을 때 류시의 마르티네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물었다. 침대에서 내려온 기분이 어때? 여자애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 나서 창밖의 잿빛 오후로 눈길을 돌리더니 다시 라비크 쪽을 쳐다보았다. 오늘은 날씨가 별로야? 하고 그가 말했다. 왜요? 하고 여자애가 물었다. 저는 좋은데요. 왜? 밖으로 안 나가도 되니까요. 여자애는 값싼 면직 기모노를 어깨에 걸친 채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가 흉하고 몸이 마른 데다 외모도 보잘것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이 순간 라비크에게는 트로이의 헬레나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 애는 그가 자기 손으로 구해낸 하나의 생명이었다. 물론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불과 얼마 전에는 한 생명을 잃지 않았던가.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모든 생명을 잃을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여자애는 순간이나마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날씨에 모자를 가지고 다녀봤자 재미도 없을걸요? 하고 리시엔이 말했다. 아가씨 모자 배달을 했었나? 네, 마담 랑베르의 가게에서요. 마티뇽 거리에 있는 가게에서 5시까지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객들한테 모자 상자를 배달했고요. 지금 5시 반이지요. 지금쯤이면 저는 배달하고 있어야 해요. 여자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더 오지 않아 유감이에요. 어제는 좋았어요. 억수로 퍼부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애가 다니고 있을 거예요. 라베크는 창가 의자로 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상한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죽음을 떨치고 나오면 인간들은 한도 없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의 그렇지가 못하다. 이 아이만 해도 그렇다. 작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애의 관심은 그저 빗속을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일 뿐이다. 어떻게 이 병원으로 곧장 오게 된 거니 리시엔? 하고 그가 물었다. 여자애는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이 말해줬어요. 누구?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여자애는 망설였다. 여기 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여기 문 앞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 제가 오기 일주일 전이에요. 수술 도중에 죽은 사람 말인가? 네. 그런데도 아가씨는 여길 왔단 말이야? 네. 하고 리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왜 못 와요? 라베크는 말하려던 걸 참았다. 라베크는 작고 차가운 얼굴, 한때는 부드럽겠지만 삶이 그토록 빨리 딱딱하게 만들어버린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럼 아가씨도 그 산파한테 먼저 갔었나? 리시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똑같은 의사한테 갔었나? 마음 놓고 말해도 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마을이가 처음 거기로 갔어요. 일주일 전에요? 아니, 열흘 전이네요. 그런데 아가씨는 마을이에게 벌어진 일을 알면서도 거기를 찾아갔단 말이지? 리슈에는 어깨를 으쓱였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험할 수밖에요. 달리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아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자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너편 발코니에 멜빵을 한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다. 여기 얼마나 있어야 하죠, 선생님? 2주 정도는 있어야지. 2주씩이나요? 길지도 않은데 왜 그래? 돈이 들었어요, 돈이. 며칠 정도 빨리 나가게 될지도 모르지. 나누어서 내면 안 될까요?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비싸요. 하루에 30프랑이라던데?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 간호사가요. 어떤 간호사? 외젠이겠지 물론. 네, 그 간호사가 말하기를 수술비와 붕대는 별도 계산이래요.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수술비는 벌써 냈잖아. 간호사가 그 돈으로 느림도 없대요. 그 간호사는 그런 건 자세히 몰라, 리시엔. 나중에 베브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좋아. 빨리 알고 싶어요. 왜? 그래야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일해야 갚을 수 있을지. 리슈에는 자기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가락들은 마르고 거칠었다. 방세도 한 달치를 더 내야 하거든요. 하고 여자애가 말했다. 여기 온 게 13일이고 15일에 퇴원해야 하니까 이제 한 달치를 물어야죠. 그냥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니? 리슈에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갑자기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아시잖아요, 선생님. 그 사람은 화만 냈어요. 제가 그렇게 멍청한 여자일 줄은 몰랐대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제게 손도 대지 않았을 거래요. 라비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이야기는 비일비재했다. 리시엔 하고 그가 말했다. 낙태를 시킨 그 산파한테서 좀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여자 잘못이었으니까 그 여자 이름을 대주기만 하면 돼. 여자애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갑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에요?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잡혀가요. 경찰엔 안 알려. 위험만 하는 거지. 여자애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봤자 그 사람한테선 한 푼도 못 받아요. 강철 같은 여자예요. 300프랑이나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여자애는 기모노의 주름을 펴었다. 운이 나쁜 사람도 많은걸요. 별다른 체념의 기색도 없이 여자애는 말했다. 마치 자기가 아닌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 하고 라비크가 대꾸했다. 아가씨는 운이 좋았어. 수술실로 가니 외제니가 있었다.
니켈 용기들을 윤이 나도록 닦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였다. 너무 몰두하고 있어서 그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외제니?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어머, 당신이었군요? 사람을 계속 놀라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그렇게 유별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야말로 치료비니 수술비니 떠들어대며 환자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되지요? 외제니는 행주를 손에 든 채 몸을 일으켰다. 물론 그 창녀가 떠들어댔겠죠? 외제니, 진짜 매춘부한 남자와 자는 대가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는 여자들보다는 남자와 자본 적도 없는 여자들 중에 더 많은 법이요. 결혼한 여자는 물론 말할 필요도 없지만 게다가 그 여자애는 떠들어대지도 않았어. 어쨌거나 당신은 그 애의 하루를 망쳐버렸단 말이요. 그게 전부요. 그래요. 그게 대수예요. 인생살이 험한데 그렇게 마음 약해서야. 걸어다니는 도덕 교과서 같은 년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구역질 나는 연료타령, 모자가게에서 일하는 이 어린애의 외로운 마음을 너 같은 게 알 리가 있나? 친구를 망쳐버린 그 산파한테로 친구를 죽게 한 그 병원으로 용감무쌍하게 다시 찾아왔단 말이다. 그런데도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돈을 내면 좋아요? 할 뿐이란 말이다. 당신은 얼른 결혼하는 게 좋겠어, 외제니? 하고 그가 말했다. 애들이 딸린 호랍이나 장의사 주인과 말이요. 라비크 씨 하고 간호사는 짐짓 위엄을 갖추어 말했다. 저희 프라이버시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베브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안 그래도 당신은 온종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소? 라비크는 간호사의 양쪽 광대뼈가 홍조를 띠는 것을 보고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 경건한 채 하는 인간들 중에 성실한 사람이 드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외제니? 잘 비꼬는 사람의 성격이 가장 좋은 법이고 이상주의자란 작자들은 정말이지 참아내기 어렵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 않소? 말도 안 돼요. 그럴 테지. 난 이제 죄받은 어린 양들한테 가겠소. 오시리스로. 나한테 볼 일이 있으면 그리로 연락하라고 베브 선생에게 전해주시오. 베브 선생님이 당신에게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수천여라고 해서 천리안이 되는 건 아니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5시쯤까지 거기 있을 거요. 그 후엔 내 호텔에 있을 거고. 아, 그 멋진 호텔, 유대인 속을 말이죠. 라비크는 몸을 돌리고 말했다. 외제니 피난민이라고 다 유대인인 건 아니요. 유대인이라고 전부 유대인인 것도 아니고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많기도 하고 난 이전에 유대계 흑인도 알고 있었어. 그자는 정말이지 외로운 인간이었어. 그가 유일하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중국 요리였어. 세상은 그런 거지. 간호사는 대꾸하지 않았다. 번쩍거리는 니켈 접시를 닦을 뿐이었다. 라비크는 부하세르 거리의 술집에 앉아 비에 흠뻑 젖은 창너머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 사내가 지나갔다. 꽝 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저 충격뿐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탁자를 옆으로 밀어제치고 의자에서 튕기듯이 일어나 사람들로 가득 찬 홀을 마구 헤치며 문 쪽으로 뛰어나갔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붙들었다. 그는 획 돌아섰다. 왜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어 다시 물었다. 왜 그러나? 웨이트였다. 계산 안 하셨는데요, 손님? 뭐라고? 아, 그래. 금방 돌아올 거야. 그는 팔을 뿌리쳤다. 웨이트는 얼굴이 붉어졌다. 여기서는 안 되는데요. 손님은 자, 여기. 라비크는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끄집어내 웨이터에게 던지고는 문을 거세게 밀어젖혔다. 그러고는 한 무리 인파 사이를 헤쳐나갔고 오른쪽으로 길 모퉁이를 돌아 부하세르 거리를 달려갔다. 누군가가 뒤에서 욕을 퍼부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른 박질을 멈추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걸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생각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어. 내가 미쳤군. 그럴 리 없어. 얼굴, 바로 그 얼굴. 닮은 얼굴이었음이 분명해. 젠장. 어떤 자의 얼굴이 그놈과 닮았던 거야? 신경이 예민해 흑개비를 본 거야. 그 얼굴이 파리에 있을 수는 없어. 독일에 있어야만 해. 베를린에. 창이 비에 젖어 흐려진 탓이야. 창너머를 분명하게 볼 수 없었어. 잘못 본 거야. 틀림없이. 그는 빠른 걸음으로 계속 걸어갔다. 영화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를 헤치고 나가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모자 밑으로 들여다보았고 성난 눈길과 놀란 눈길과 마주치며 걸음을 재촉했다. 또 다른 얼굴들, 또 다른 모자들, 회색, 검정, 청색 모자들을 지나갔고
몸을 돌려 재차 확인했다. 그는 클랩의 거리 교차로에서 멈추었었다. 한 여자, 푸드를 데리고 가던 여자가 갑자기 떠올랐다. 그자는 바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푸들과 함께 있던 여자라면 벌써 앞질러 왔다. 그는 곧장 되돌았었다. 개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멀리서 보이자 그는 보도 가장자리에서 멈추었었다.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훑어보았다. 그 푸들은 가로등 기둥 옆에서 멈추었었고 킁킁대며 냄새를 맡더니 아주 천천히 뒷발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보란듯이 보도를 긁어대고는 쪼르르 달려가 버렸다. 라비크는 목덜미가 땀에 젖어 축축해진 것을 갑자기 느꼈다. 몇 분을 기다렸으나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멈춰 서 있는 자동차들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클랩의 거리의 지하철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출입구를 뛰어내려가 표를 사고 플랫폼을 따라 걸어가 보았다. 꽤 많은 승객들이 있었다. 끝까지 살펴보기도 전에 열차가 들어와서 멈추었었고 이내 터널 속으로 사라졌다. 플랫폼은 텅 비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술집으로 돌아왔다. 아까 앉았던 탁자로 가서 앉았다. 칼바도스가 반쯤 남은 잔이 그대로 있었다. 잔이 그곳에 있는 것이 이상했다. 웨이터는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만. 좋아,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칼바도스를 한 잔 더 주게. 세 잔으로요? 웨이터는 탁자 위 반쯤 차 있는 잔을 쳐다보았다. 이걸 먼저 드시지요? 아니, 다른 잔으로 가져와. 웨이터는 잔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다. 이거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하지만 다른 걸로 마시겠어. 알겠습니다, 손님. 내가 잘못 본 거야,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비에 젖어 흐릿해진 창을 통해 어떻게 확실하게 볼 수 있었겠는가? 그는 유리창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매복처의 사냥꾼처럼 집중하며 밖을 쏘아보았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일일이 관찰했다. 그러다 보니 그림자와도 같이 선명한 잿빛 필름이 창을 스쳐 지나갔다. 한 조각 기억이. 베를린 1933년 어느 여름밤 게슈타포의 건물 창문도 없는 썰렁한 방 벌거숭이 전구들의 눈부신 광선 죄임새 달린 혁대가 있는 붉게 얼룩진 테이블 양동이 물에 반쯤 질식되었다가 10번이나 20번이나 실신 상태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나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던 정신 죽도록 두들겨 맞아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던 나의 콩팥 일그러지고 정신이 나간 시빌의 얼굴 제복 입은 형님 몇 놈이 나의 여자를 붙들고 있었지. 자백하지 않으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미소 짓던 얼굴과 목소리. 시빌은 그러고 나서 사흘 후 목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었지. 웨이터가 나타나 잔을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건 다른 종류입니다. 손님, 캉의 디디에죠? 이 캉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손님, 캉의 디디에죠? 오래 묵은 겁니다. 좋아, 고맙네. 라비크는 잔을 비웠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고 한개비를 뽑아 불을 붙였다. 두 손은 여전히 떨렸다. 성냥을 바닥에 내던지고 다시 칼바도스를 한 잔 주문했다. 그 얼굴, 방금 다시 보았다고 믿었던 그 미소 짓던 얼굴. 내가 잘못 보았음에 틀림없어. 학회가 파리에 있을 리는 없어. 불가능해. 그는 기억을 떨쳐버렸다.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런 일로 전전긍긍한다는 것은 웃기는 짓이다. 독일이 망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든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는 웨이트를 불러 계산했다. 하지만 길에서 부딪히는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는 지하 묘지에서 모로소프를 만났다. 그놈이었다고 믿지 않는 거야? 하고 모로소프가 물었다. 안 믿어. 하지만 그놈처럼 보였어. 제 얘기를 그렇게 닮을 수가 있다니. 아니면 내 기억을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지? 술집에 있었던 게 잘못이야. 그래. 모로소프는 잠시 침묵했다. 엄청 흥분했겠군, 안 그래? 이었고 그가 말했다. 그렇지도 않아. 왜? 잘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난 알아. 모로소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환각이었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독일에서의 일은 이제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나도 자네와 같은 경험을 했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말이야. 5년이고 6년이고 기다렸지.
나는 아직도 러시아에 있는 세 놈을 기다리고 있네. 놈들은 7이었어. 네 놈은 죽었고 그중 2놈은 놈들의 땅이 총살했네. 벌써 20년 이상이나 기다리고 있어. 1917년부터니까. 아직 살아있는 세 놈 중 하나는 좋게 일어는 됐을 거야. 나머지 2은 40이나 50쯤 됐을 거고. 나는 아직도 그 2놈을 잡을 생각이야. 아버지의 원수놈들. 라비크는 보리스를 쳐다보았다. 그는 거인이었으나 예순을 넘기고 있었다. 자네는 놈들을 잡을 거야? 하고 그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하고 모로소프는 커다란 2 손을 펴었다 쥐었다 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사는 거야. 더 이상 자주 마시지도 않아.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힘이 있어야 해.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고 싶지는 않아.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잠시 앉아 있었다. 체스는 한 판 둘까? 하고 모로소프가 물었다. 그래. 그런데 판이 빈 게 없네. 저기 교수가 끝났네. 레이비하고 뒀어. 늘 그렇지만 교수가 이겼지? 라비크는 체스판과 체스말을 가지러 갔다. 오래 두셨네요 교수님. 오후 내내? 노인은 머리를 끄덕였다. 심심풀이 땅콩이지. 체스는 카드 놀이보다 완벽해. 카드 놀이는 운에 많이 좌우되는데 그게 별로야. 하지만 체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거든. 두고 있는 동안 바깥 다른 세상은 전부 잊어버려. 노인은 이글거리는 2 눈을 들어 쳐다봤다. 바깥 세상은 그렇게 완벽할 수 없는 법이지. 교수의 파트너였던 레이비가 느닷없이 염소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러고는 말문을 닫았고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교수 뒤를 따라 나갔다. 2 판을 두고 나서 모로소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야 해. 인간 꽃들을 위해 문을 열어줘야 해. 그런데 요즘엔 왜 셰라자드에 안 오나? 나도 모르겠어. 어찌다 그렇게 됐어. 내일 저녁은 어때? 내일은 안 돼. 막심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모로소프는 씩 웃었다. 불법 도망자 신셈에서 배짱도 좋아? 파리에서 제일 우아한 데로만 골라다니니 말이야? 그런 곳이 오히려 아주 안전한 법이야, 보리스. 피난민처럼 굴다간 금방 잡히고 말지. 자네 같은 난센 여권 소유자도, 이 난센 여권이란 말은 국제연맹이 국적 없는 난민들을 위해 발행했던 최초의 국제신분증입니다. 난센 여권 사업을 진행한 공로로 난센 국제난민사무소가 193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네 같은 난센 여권 소유자도 그 점은 알고 있어야 할걸? 알았어. 그런데 누구하고 가는 거야? 호위병으로 독일 공사라도 데리고 가는 건가? 케이트 헤거스트렘하고 가네. 모로소프는 휘파람을 불었다. 케이트 헤거스트렘이 돌아온단 말인가? 내일 아침에 돌아오네. 비인에서. 그렇군. 그럼 나중에 셰라자드에서 자네를 보겠군. 아닐지도 몰라. 모로소프는 손을 내저었다. 그럴 순 없지. 그녀가 파리에 있는 동안은 셰라자드가 단골 아닌가? 이번엔 사정이 달라. 입원하러 오는 거니까 며칠 내로 수술을 받을 거야? 어쨌든 오고 말 거야. 자네는 여자를 너무 몰라. 모로소프는 눈을 찡그렸다. 혹시 케이트가 우리한테 오는 걸 자네가 끓이는 건 아닌가? 내가 왜? 자네가 그 여자를 보낸 후부터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게 막 생각났거든? 조악마도 말이야.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아? 실없는 소리. 난 그 여자가 자네 가게에 아직 있는 줄도 몰랐어. 괜찮던가? 그래. 처음엔 코러스에 들어가 있었지. 지금은 소소한 독창 파트를 맡고 있어. 1~2곡 정도 부르지. 그동안 좀 익숙해졌나? 물론. 왜 아니겠어? 엄청나게 절망하고 있었어. 불쌍한 여자야. 뭐라고? 모로소프가 되물었다. 불쌍한 여자라고 했네. 모로소프는 미소를 지었다. 라비크 하고 그는 아버지 같은 어투로 대답했다. 그 얼굴엔 갑자기 스텝과 광야와 초원과 세상의 온갖 경험들이 떠올랐다. 멍청한 소린 그만두게. 그 여자는 닳고 다른 여자야. 뭐라고? 라비크가 물었다. 근래야. 매춘부는 아니지만 자네가 러시아 사람이라면 금방 알 텐데. 라비크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럼 그 여자는 아주 달라진 거로군. 신뢰하네 보리스. 자네의 감식 안에 축복이 있기를.